사고 이후로 지금 물이 제일 많이 내려갔고 새벽 3시부터 이 도로가 잘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비가 오면 토양은 다 수분으로 꽉 차 있다. 언제든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역대급 집중호우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했는데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전문가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충청, 전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북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가 유독 많이 보여서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강우 총량이 되고요. 그다음 또 강우 강도, 그다음 주변의 개발 행위라든가 주변의 식생이라든가 토양의 상황에 따라서 지형학적인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행 강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높은 강우 강도의 비가 왔다. 그다음 주변에 이제 개발 행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게 주요한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북 예천군 지역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아직 매몰된 실종자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산사태 자체가 우리가 데브리스프라라고 우리가 토성류라고 하는데요. 거의 흙과 액체가 동시에 오다 보니까 그 범위도 광범위하고 그다음 빈 공간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피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에어포켓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빈 공간을 거의 확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피해자들, 실종자들이죠. 생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열심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하루빨리 이 실종자분들 찾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산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지역의 지형이 아예 바뀌어버려가지고 이거 찾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산사태처럼 이제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사는 곳 외에도 보면 미국에서도 대규모 산맥,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런 산사태로 인해서 지형 자체가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곳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대규모의 형태가 일어나서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그 무엇보다 좀 위험한 것은 대부분의 실종자들이 이제 우리가 고령자라서 재난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버티시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산사태가 났을 당시에 경북 예천군의 주민분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장님 조금 물 내려오는 양이 조금 심해요 해서 거기 갔는데 동네 입구에 들어서니까 산더미만한 나무 더미들이 동네 입구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을 전체를 쓸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교수님. 경북 예천군 벌방리 이장님 인터뷰 내용인데 이 앞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밤에도 이제 물이 산에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주민분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돼서 또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물이 더 많이 내려오더라. 그리고 나무들이 동네 입구로 밀려 내려왔고 이미 마을 전체를 쓸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사태를 두고 산홍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상황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제가 볼 때는 토성류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데브리스 프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2011년 서울 우면산 때라든가 2006년 강원도 진부 같은 데서 일어났던 그런 토성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과 흙이 그냥 시멘트라든가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띠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토성류가 위험한 이유는 일단은 발생하게 되면 피해 면적이 크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산사태 흙의 흐름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속도가 한 80km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 토성류가 진행될 때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이 이제 돌과 나무가 같이 날카로운 물질들이 같이 액체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그 산사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일반적인 산사태와 다른 점은 물과 돌과 흙이 같이 쓸려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같이 지니기 때문에 거의 액체에 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그다음 확산 면적이 더 빠르다. 그만큼 또 피해 규모가 더 커진다라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에 섞인 돌과 흙이 같이 떠내려오니까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빠르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우려된다. 예. 그렇죠. 데브리스 프로가 이제 시작되면 그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비가 오면 수분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비가 많이 내린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당연히 강우가 주된 원인이긴 합니다만은, 주변에서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어떤 다른 요인, 바람이 분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트리깅 포인트, 시발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수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천군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과가 유명한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수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도 보신다는 거죠? 그 현장을 조금 조사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현장을 보면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우가 제가 볼 때는 더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원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산사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 산사태를 앞서서 이제 토성류가 흘러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띄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형태가 과거 2011년도에 우면산 사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예. 예전에 보면 2011년도에 우면산에도 있었고요.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진부 쪽에서도 이런 대규모 토성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R&D로 이제 토성류에 관한 연구들도 지금 예전에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토성류 또는 데브리스 프로라고 치면 해외 및 국내에서 이제 실험을 하거나 해외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접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큰 피해가 났지만 사실 주민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그 산사태 위험지도라는 걸 보면 여기에서 이제 위험한 지역은 또 표시를 해두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대부분은 기존 그 위험 지도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사실 이게 산사태 위험 지도가 좋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우리가 100%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강우 자체가 일단은 불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이게 임야라든가 전답, 이제 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개발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100% 우리가 신뢰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현재 같은 경우는 강우가 가장 큰 요인이고 주변의 개발 행위들이 주요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사전 조금 징후가 보인다면 무조건 대피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상치 못했던 그 많은 강우량이 이번 산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산림청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요.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해온 재난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면 300mm, 400mm의 비가 온다라고 이제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위기인지를 몰랐던 거죠. 저희들이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이건 정말 대홍수다. 정말 위험하니까 무조건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조금 했었으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상황 판단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조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도 지금 보면 지목에 따라서 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산 주변에 보면 전이나 답과 같은 이제 다양한 주택지라든가 다양한 주택 용지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지원과 관리는 사실은 임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총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재난 발생 시에 문자를 통해서 대피 권고만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강력한 대피 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산림청에서 주민강제 대피 명령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건 늦었지만 빠른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대피 명령의 권한을 사실은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역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층 그리고 재난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거나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전에 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만일 대피 명령을 위반한다 그러면 우리가 벌금 200만 원에 취할 수 있다고 하는 행정적인 조치만으로 우리가 시골에서 이런 대피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세실함한 배려, 사전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그런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일단 지금은 네. 장마 전선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비는 잦아들었는데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산사태 위험이 크다. 예,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산사태 위험이 크다. 예,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엄밀하게는 이제 강우가 강하게 진행될 때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미 많은 비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그 토립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전단력 같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천 제방도 산사태와 비슷하지만 수위가 급격하게 줄어들 때, 하강할 때 제방이 붕괴하거든요. 그 이제 물이 이제 그냥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단력,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전단력 때문에 토립자들을 같이 끌고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제방이나 산들이 이제 많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조그만 충격에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하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제 그 안전 진단이라든가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토양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위험하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시던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산의 상태가 좀 안정화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최소 2, 3일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의 상태라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극한의 조건에 처해졌던 구조물들이나 자연 여건들이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처음 비가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 재난을 관리할 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비가 처음부터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왔다가 중간 정도 왔다가 마지막에 세게 오면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온 물은 다 그냥 조용히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온 비도 중간 정도 오면 그게 완전히 가득 차게 되고요. 세 번째 오는 비부터는 무조건 파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처음부터 많이 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서서히 오는 비가 점점점 세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형 재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 그것이 우리 이번 자연재해 상황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번에 피해를 본 그 지역들을 보면 이제 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사전에 이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 대비를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역마다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야 주변은 산의 땅이고 사람이 사실은 원래는 거주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긴 하죠.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2011년 우면산 사태 이후로 보면 우면산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수 시설을 좀 과다할 정도로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배수만 잘하더라도 산사태를 조금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비가 조금 오다가 점점 세지는 경우는 이미 배수로에 토사들이 그냥 쌓여 있어서 기존의 배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비가 소강 상태가 있을 때 산 지역에 있는 배수로를 좀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좀 정말 400mm 정도 예보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전국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보고도 대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발생시키게 되는 강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강우를 일반 국민들 아니면 제취약계층, 노령층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정보들을 공유하시고 대피를 명령하시거나 대피를 공고를 통해서 대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저희가 산사태 전조 증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알아봤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당장 피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해 주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려온다. 이러면 되게 위험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나무가 흔들리거나 나무가 이제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도 조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 우물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우물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가 문제가 나고요. 그다음에 흙냄새가 나거나 그럴 때 많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주택 안에 안전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당히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전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전 대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는 이런 산사태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산사태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